2026년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금리를 내리면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상황이에요. 이 세 나라의 엇갈린 통화 정책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뒤흔들고 있고 그 파장이 원화 환율과 당신의 대출 이자까지 직접 건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금리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리싱 랠리가 올 수도 있고 에브리싱 붕괴가 올 수도 있는 양극단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 있거든요. 한국은 가계부채라는 족쇄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올리자니 영끌족이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퍼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돈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그동안 미국으로 몰렸던 자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게 유동성 완화의 핵심이에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갔잖아요. 그 역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일본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 정상화를 선언했어요. 일본이 왜 중요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 빌려서 금리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엔화 금리가 거의 제로였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도 사고 신흥국 채권도 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돈들이 청산돼요. 빌린 엔화를 갚으려고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야 하거든요. 작년 8월에 잠깐 맛보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엔캐리 청산의 위력이에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그때보다 훨씬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에브리싱 붕괴 시나리오의 핵심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다른 변수예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위기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수가 죽었고 기업들이 재고를 떨이하려고 가격을 낮춰서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해요. 반면 일본 입장에서는 복잡해져요. 일본은 30년 디플레이션에서 겨우 벗어나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발 저가 상품이 밀려오면 다시 물가 상승이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 정상화를 서두르는 측면도 있어요. 물가가 오를 때 정상화해야 나중에 정책 여력이 생기니까요. 자, 이제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상황이에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래요. 미국 금리 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고 중국 디플레이션이 인플레 압력을 상쇄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가능해요. 2019년 같은 골디락스 환경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도 열려 있어요. 일본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엔캐리 청산이 대규모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자산 가격이 동시에 무너지고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충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에브리싱 붕괴 시나리오예요.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 변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예요.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거든요. 이게 선진국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빌린 거고 그 이자를 매달 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부양하고 싶은데 금리를 내리면 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달러가 더 매력적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안 내리거나 올리면 영끌족들이 버티기 어려워져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고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에요. 실제로 요즘 주변에서 체감하시잖아요. 대출 이자 내느라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못 가고 적금도 못 붙는다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2030 세대는 특히 직격탄이에요. 전세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자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환율도 문제예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가면서 해외여행 가기도 부담스럽고 해외 직구도 예전만큼 싸지 않아요. 유학 준비하는 분들이나 해외 취업 고려하는 분들은 환율 때문에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투자하는 분들도 환율 변동성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서학개미들 달러로 미국 주식 샀는데 주가는 올라도 환차손 때문에 수익이 깎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걱정이 있을 거예요. 수출 기업들 실적이 환율이랑 글로벌 경기에 직결되니까 성과급이나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거시경제 변수가 결국 내 월급, 내 대출이자 내 소비 여력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예측보다는 대응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솔직히 미국이 언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일본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할지, 중국 경기가 언제 바닥을 찍을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에브리싱 랠리가 온다고 확신하고 레버리지 때리는 것도 위험하고 붕괴가 온다고 전부 현금화하는 것도 기회비용이 커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은행 금리 결정과 엔달러 환율 움직임을 꾸준히 봐야 해요.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가면 엔캐리 청산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리스크 자산 비중을 줄이는 게 안전해요. 미국 고용지표랑 물가지표도 중요해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을 점검해 보세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현금이 곧 기회예요. 급락장이 왔을 때 살 여력이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투자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금리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고려해 볼 타이밍이에요. 결국 이 복잡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는 건 누가 맞추느냐가 아니라 누가 덜 다치느냐의 게임이에요. 여러분의 전략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같이 고민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